자, 반갑습니다. 여러분. 2탄이에요. 자, 지금 보니까 이슬점에 관한 얘기가 오늘 등장했어요. 이슬점. 방금 전까지 우리가 공부한 게 이제 여러 가지 공부 내용이라면 이슬점이 나왔습니다. 이슬점. 이 점이라고 표시되니까 뭐 우리 얼굴에 있는 점이냐, 그럼 이게 포인트냐, 그게 아니고 얘는 온도를 의미하는 겁니다. 이슬이 맺히는 온도를 점이라고 표현한 거야. 그럼 이슬점은 이슬이 맺히는 온도, 즉 수증기가 응결하는 온도를 얘기하는 거야. 우리가 끓는 점 그러면 물이 액체가 수증기 기체로 변하는, 상태가 변하는 온도를 우리가 끓는 점이라고 그래. 어는 점, 녹는 점은 고체와 액체 상태에 논하는 거고, 이슬은 기체는 기체인데 얘가 액체 상태로 응결되는 상태를 지금 이야기하고 있다 보시면 돼요. 자, 그래서 이렇게 설명해 놨습니다. 햇빛이 잘 비치는 맑은 날 기온이 높아지면, 자, 기온이 높아진다, 온도가 높아지면 포화 수증기량은, 왜냐하면 입자들이 분자 운동이 활발해지면서 증가한다고 방금 전에 우리가 1탄에서 공부했어요. 증발이 잘 일어난다고 그랬죠. 기온이 높아지면 증발이 잘 일어난다. 반대로 기온이 낮아지면 포화 수증기량이 감소한다. 즉 수건이 있다면 거기에 수건이 머금을 수 있는, 스펀지가 머금을 수 있는 물의 양이 줄어드는 거죠. 그러니까 많은 양이 들어가 있으면 짜보면 물이 뚝뚝뚝 떨어지겠죠. 마치 응결이 되는 거와 비슷한 거야. 자, 기온이 더 낮아지면 공기 중에 수증기가 물방울로 돼서 응결하기 시작하는데, 이처럼 응결하기 시작할 때 온도를 우리는 이슬점이라고 그래. 이슬점에 관한 실험을 합니다. 뒤에서 차가운 음료수 캔 여러분들 책상에 놓으면 음료수 캔 주변에 막 물방울이 툭툭툭 맺히는 걸 볼 수 있죠. 이런 현상을 우리가 이슬이 맺혔다, 이슬점에 도달해서 수증기가 응결했다, 뭐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포화 수증기량이 줄다가 온도가 이슬점 이하로 내려가 공기 중에 수증기가 물방울로 응결했기 때문에 음료수 캔 주변에 물방울이 맺히는 거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어요. 아침에 풀잎에 이슬이 맺혀. 우리가 뭐 일찍 일어나 봤어야 알지, 이런 거. 그죠? 여러분들 뭐 꿈나라잖아요. 그쵸? 그런데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한번 산보를 해봐. 그러면 풀잎에 이슬이 맺혀. 특히 이제 이런 이슬이 맺히는 거는 가을철에 훨씬 더 많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안개가 끼는 것도 기온이 이슬점보다 낮아져서 공기 중에 수증기가 응결하기 때문이라고 하니까, 안개 끼는 건 자주 보잖아. 우리 이 강을 끼고 있는 시이잖아, 우리가. 그러다 보니까 이런 걸 잘 보고 있으니까, 아, 그렇구나, 이슬점에 도달해서 수증기가 물방울이 되어서 이렇게 안개처럼 보이나 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슬점은 공기 중에 포함된 수증기량에 따라 달라져. 아까도 얘기했죠. 공기 중에 수증기량이 얼마나 있느냐에 따라서 온도를 낮추면 빨리 이슬이 되기도 하고 안 되기도 해. 그걸 그래프로 선생님 설명할게. 자, 그리고 여기 보면 기온이 같아도 공기 중에 수증기가 얼만큼 있느냐에 따라 중요해. 수증기가 많이 포함되어 있다? 그럼 이슬점이 높고, 적게 포함되어 있다? 이슬점이 낮아요. 자, 기온이 달라도 공기 중에 수증기량이 만약에 같다면 이슬점은 같다, 이렇게 나와 있는데 그래프로 내가 설명을 해볼게. 자, 요 내용을 그래프로 설명을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그래프를 당겨 올라올게요. 자, 지금 다 띄워보고 선생님 설명하겠습니다. 자, 먼저 이 이야기 들어볼까요? A와 C는 기온은 다르지만 공기 중에 포함된 수증기량이 같아서 이슬점이 같아. 자, 지금 뭔 얘기를 하고 싶은 거냐면, 자, 이게 수증기량이라고 그랬죠. 1kg에 들어있는, 공기 1kg에 들어있는 수증기의 순수한 양을 그램으로 표현한 거고, 자, 가로축은 기온입니다. 온도야. 그럼 이제 A와 C를 지금 얘기했습니다. 자, A와 C는 이게 뭐냐? 1kg의 공기가 가지고 있는 수증기량은, 자, 쭈루루루루루루 가서 여기를 보는 거잖아요. 여기. 근데 C도 여기고 A도 여기니까 만약 수증기량은 같구나 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A와 C는. 근데 A는 온도가 24도씨고 C는 18도씨야. 근데 이제 어떤 점이 다른가 볼게요. 자, 지금 어떤 점이 같고 어떤 점이 다른지를 한번 볼게요. A와 C는 온도가 다른 거야. 그죠? 온도가 달라. 근데 조건이 어떤 거냐? C는 잘 보세요. C는 온도가, 자, 이걸 알아야 돼. 이 파란색의 곡선이 포화 수증기량 곡선이라고 그랬으니까, 포화라고 하는 거는
18도씨에서 최대로 1kg의 공기가 수증기를 머금을 수 있는 양은 여기야, 여기. 이만큼 되는 거야. 맞죠? 이만큼을 포함시킬 수가 있었던 거지. 18도씨에는 이만큼을 최대로 공기 1kg이 수증기를 포함할 수 있는 양은 이만큼이고, 24도씨에는 이만큼을 포함시킬 수가 있었던 거지. 그런데 최대로 이만큼을 포함시킬 수 있는 공기가 머금을 수 있는 수증기량이 이만큼인데 18도씨 C점은 이만큼만 공기 중에 수증기량을 머금고 있는 거야. 1kg의 공기가 이만큼을 머금고 있는 거야. 이만큼을 가질 수 있는 능력에도 불구하고 이만큼을 갖고 있다, 이런 얘기고, A점은 24도씨, 온도가 다르다고 그랬어. 그럼 이만큼의 수증기를 여기에다가 꽉꽉꽉꽉 채워서 포화적으로 최대로 포함시키는 양이 이만큼인데 A점은 이만큼만 지금 가지고 있는 거야, 공기 중에 수증기량은. 그러면 공기 중에 수증기량을 갖고 있는 양은 A와 C는 같은 거지. 같은 높이니까. 온도는 다르고 같은 높이니까 수증기량은 1kg당 가지고 있는 수증기량은 같게 되는 거야. 그럼 1kg당 수증기량을 같은 만큼 갖고 있으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얘들 둘 다 온도를 낮춰봐. 24도씨에서 10도까지 낮춰봐. 쫙쫙쫙쫙쫙쫙 온도를 낮추면은 A는 수증기가 요만큼이니까 갔다가 10도씨가 되면 최대로 가지고 있는 양, 공기가 머금을 수 있는 최대 수증기량을 얘들이 가지고 있는 양만큼 된 거죠, 지금. 그죠? 내가 이렇게 줄을 친 게 이만큼이면. 그럼 여기가 포화 수증기량이야. 그러니까 10도씨가 되면은 내가 공기 중에 1kg인데 내가 수증기를 가지고 있는 양이 최대가 이만큼이니까 나는 최대로 좀 가지고 있는 꼴이야. 온도를 더 낮추는 순간 얘들은 다 액체가 돼야 돼. 여기 내가 빗금친 양들 있잖아. 이만큼은 다 응결해가지고 액체가 되는 거야, 이만큼. 여기는 0도씨가 되면 이만큼이 액체가 돼야 돼, 이만큼. 한 5도가 되면 이만큼이 물이 돼야 돼. 물로 나와야 돼. 막 그런 얘기를 우리가 할 수 있으면, 다시 한번, 다른 점은 온도가 다르다. 그러면 같은 점은 1kg당 머금은 수증기 양이 같다, 이런 얘기야. 그래서 요 놈을 이렇게 낮췄을 때 이슬이 맺히기 시작하는 온도를 이슬점이라고 하니까 A와 C는 이슬점이 같게 되는 거야. 중요한 얘기죠. 그리고 자, A점은 어떻게 우리가 볼 수 있냐면, A점은 지금 여기잖아요. 그럼 A점이 여기인데 내가 공기 중에 24도씨니까 이만큼의 수증기를 머금을 수가 있으니까 아직도 요만큼의 수증기를 더 공급해주면 포화가 될 수 있는 상황이 벌어져. 근데 이렇게 가도 포화가 되는 거죠. 포화가 되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어요. 위로 올리는 방법, 왼쪽으로 가는 방법, 이렇게 대각선으로 가는 방법이 있는데 우리 중3에서는 이런 생각을 하지 말고, A점을 포화시킬 수 있는 방법은 왼쪽으로 가는 거는 온도를 10도로 낮추는 방법. 또 1kg당 수증기 양을 요만큼, 이 차이만큼 요만큼 공급해 주는 방법이 있어요. 요 두 가지만 생각해 보자. 요 두 가지만, 요렇게 가는 방법, 이렇게 가는 방법, 복합적인 방법들은 생각하지 말고 요렇게 위아래, 좌우로, 아니 위아래, 수평으로 가는 방법만 생각해 봐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은 다른 얘기도 한번 들어볼게요. B는 A와 기온은 같지만 공기 중에 수증기량이 많아서 이슬점이 높군. 자, A와 B를 설명해 볼게요. A와 B는 온도가 같은 상태야. 그런데 A를 이슬이 맺히게 하기 위해서는 포화 수증기량까지 있는 데까지 가야 되니까 A점을 10도로 낮추면은 여기서 이제 이슬이 맺히기 시작할 거야. 포화가 됐으니까. 여기서부터 포화 상태에서 이슬이 맺혀. 근데 B는, 자, 왼쪽으로 가면 온도를 20도야, 20도. B는 20도까지만 낮추면 여기 포화 상태가 되면서 이슬이 맺히기 시작해. 그럼 B는 20도씨가 이슬점이라면 A는 10도씨가 이슬점이야. B의 이슬점은 20도고 A의 이슬점은 10도씨야. 이렇게 차이가 나는 건 뭐냐? A와 B는 온도는 24도로 같지만 가지고 있는 수증기량이 다른 거야. 근본적으로. A는 이만큼의 수증기량을 1kg당 공기 1kg당 가지고 있는 거야. 이만큼의 수증기량을 갖고 있는 거고, B는 이만큼의 수증기량을 갖고 있었던 거지. 그러니까 가지고 있는 수증기량이 다르다니까? A와 B의 차이점이야. 꼭
기억을 해 두셔야 되고, 아까 A와 C는 수증기량은 같죠? 수증기량은 같게 될 수 있어요. 그렇죠. 이슬점이 같게 돼요. 그래서 이슬점이 10도, 10도. 근데 A와 B는 온도는 같으나 이슬점이 달라져. 10도, 20도 이렇게 달라진다고. 포화 수증기량이 될 때의 온도가 이슬점이야. 이게 가장 중요한 핵심이야. 잘 기억을 해둘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중요한 그래프를 우리가 이제 해석을 해봤으니 이런 것들에 대한 정리가 여기 나와 있어요. 응결, 이슬점. 이슬점은 온도를 얘기한다고 그랬어요. 이슬이 맺히는 온도. 자, 포화 수증기량이 될 때의 온도를 우리 이슬점이라고 하는 걸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온도를 낮춰갈 때 포화 수증기량의 곡선과 만나는 점의 온도가 이슬점이다. 기억을 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요 학생들이 이제 실험하는 것들을 볼 수 있습니다. 탐구 동영상 잠깐 보고 설명 이어갈게요. 이슬점 측정하기. 이슬점을 측정하는 원리를 알아보겠습니다. 마른 헝겊으로 알루미늄 컵 표면을 잘 닦아서 물기를 없앤 다음 알루미늄 컵에 실온의 물을 2분의 1 정도 넣습니다. 알루미늄 컵의 물에 온도계가 잠기도록 스탠드에 온도계를 고정하여 설치하고 작은 얼음 조각을 시험관에 넣습니다. 작은 얼음 조각이 담긴 시험관으로 알루미늄 컵 안에 물을 천천히 저어주면서 알루미늄 컵의 바깥쪽 표면이 흐려지기 시작할 때의 온도를 측정합니다. 자, 우리 잠깐 여기서 멈추고 선생님이 지금 설명을 이어가 볼게요. 지금 무슨 얘기를 하고 싶은 거냐면 이 온도를 좀 측정하는 거죠. 이 물의 온도를 측정하는 건데 얼음이기 때문에 냉각시키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제 여기 우리 눈에 보이지 않았던 수증기가 얘한테 와서 이슬점에 도달해서 여기에 물방울이 맺히는 온도, 이걸 측정하는 거예요. 온도를 낮추니까 즉 여기 있던 수증기들은, 이 바깥에 있던 수증기들은 어느 온도에서 온도가 계속 내려가다가 어느 온도가 되면서 물방울이 맺힌다. 그 물방울이 맺히는 온도를 이슬점이라고 했단 말이죠. 그거를 측정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렇다면 그 결과를 선생님이 이제 정리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물을 하루 전에 실험실에 놓아두면 물의 온도를 실험실 온도와 같은 실온으로 만들 수 있어. 자, 실험하기 전에 뭐 찬물을 쓴다든지 따뜻한 물을 쓰면 안 되니까 실험실의 온도와 똑같게 하기 위해서 이거 평형 상태를 만들어 주는 거죠. 그러려고 한 겁니다. 자, 요 내용을 보시면 이제 이슬방울이 맺히는 걸 봤는데 우리가 실험을 대신 이 친구들이 했다라고 보고 우리가 한번 적어 볼게요. 그렇죠? 22.3도, 21.7도, 22.4도, 21.6도, 22도, 22도. 다 적었죠? 스톱시키고 적어보세요. 자, 그러면 이제 정리를 해보면 첫 번째, 우리 모둠에서 구한 이슬점은 얼마냐? 온도를 얘기하면 됩니다. 우리가 봤는데 대략 22도씨였죠? 평균적으로. 자, 두 번째, 알루미늄 컵 안에 바깥쪽 표면, 알루미늄 컵의 바깥쪽이죠. 안쪽이 아니라 바깥쪽 표면이 흐려지기 시작할 때 온도를 이슬점이라고 할 수 있는 까닭을 설명해보자 그랬는데 여러분들이 설명을 한번 해보세요. 어떻겠죠? 어떻습니까? 그렇죠. 수증기는 우리 눈에 안 보여요. 기체인데 컵이 온도가 떨어지기 시작한 거야. 그러니까 밖에 있던 이 수증기들이 어머머머머 이슬점에 도달했네. 나 기체 안 보였다가 액체로 보여야 되겠네 라는 거잖아. 응결되기 시작한 온도잖아요. 그래서 뭐라고 여기 정리해놨냐면 수증기가 응결하였기 때문이다. 자, 기온이 낮아지면 최대로 포함할 수증기량, 이게 포화 수증기량이 적어지는 거야. 포화 수증기량이 적어져. 자, 그러다 보니까 포화 상태가 되어 있던 공기 중에 수증기가 물방울로 응결해야 돼요. 그렇죠? 더 이상 안 된다. 니네 기체 용납 못 한다. 더 이상. 공기가 자꾸 안 돼. 우리가 차지할 거야. 너 좀 나가라. 그래. 너 수건 짜면 물 나오듯이 너 그렇게 짜져봐.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럼 물로 탁탁 튀어나와야 되겠죠. 이런 온도를 이슬점이라고 하는데 얼음에 의해서 냉각된 알루미늄 컵 바깥쪽 표면에 수증기가 응결하는 거는 이 온도를 우리가 이슬점이라고 한다. 이슬점이 도달했기 때문에 액체가 생긴 거죠. 응결이 된 거죠. 수증기가. 이렇게 정리해 볼 수가 있었다. 오케이. 자, 그렇다면
우리 이제 모둠에서 구한 이슬점과 교과서 72조 포화 수증기량 곡선을 이용해서 현재 1kg 속에 포함되어 있는 수증기량을 구하는 방법을 토의해 보자. 이거 어떻게 우리가 계산해야 되나? 이게 이제 많이 나오잖아요. 72쪽의 포화 수증기량 곡선을 이용하여 72쪽이면 포화 수증기량 곡선을 이용하래요. 요거는 73쪽이고 72쪽 이거죠? 이거를 이용해서 구해봐라. 현재 기온에서 얼만큼 있느냐, 뭐 이런 얘기예요. 만약 22도다. 그럼 뭐 여기 어딘가 있겠죠. 20도라고 하면 20도에 요만큼 있었다. 그러면 현재 기온에서의 포화 수증기량은 얼마냐? 뭐 이걸 알아보는 걸 가야 되겠죠. 상대 습도로. 여러분들 이거 그래프 보는 방법, 구하는 방법 뒤쪽에서 한 번 더 연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 22쪽이라는 거 스님이 알려줬고요. 교과서 내용 끝난 다음에 가볼게요. 왜냐하면 뒤에는 식을 우리가 먼저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수학적 식이 나오면 되게 어려워요. 아이들은 엄청 어려워합니다. 그래서 그 내용 한번 가볼게요. 여기 나와 있습니다. 자, 여기 보니까 현재 공기 중에 포함되는 실제 수증기량을 구하는 방법을 묻고 있는 겁니다. 분자죠, 분자. 자, 먼저 상대 습도에 관한 이야기를 가지고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자, 상대 습도라는 얘기를 한번 우리가 또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비가 많이 오는 장마철에는 기온이 높아도 빨래가 잘 마르지 않는다. 왜 그러냐면 비가 많이 온다는 얘기는 이게 지금 포화 수증기량이 엄청 많다는 얘기야. 공기 중에 있는 수증기량이 1kg의 공기 속에 수증기가 있을 만큼 있는 거야. 최대로 있을 만큼 다 들어있어. 그러니까 빨래를 널어놓으면 빨래에 들어있는 물방울이 공기 중으로 나가야 되는데 나갈 공간이 없는 거야. 그러겠죠? 그래서 공기가 건조하거나 습한 정도를 나타내는 이런 습도와 관련이 있다. 이걸 알아봐야 되겠다. 자, 우리 일상생활에 사용하는 상대 습도를 의미하는 건데 상대 습도를 어떻게 정의를 해놨는가? 이게 정의야, 정의. 상대 습도는 이렇게 약속을 한 거지. 상대 습도를 우리가 공부해서 새로운 또 법칙으로 만들어낸 게 아니라 약속에 의한 거야. 현재 기온이 주어질 거 아니야. 지금 현재 기온이. 현재 20도다. 그럼 20도씨에서 최대로 공기 중에 있을 수 있는 포화 수증기량이 있을 거 아니야. 그렇죠? 자, 여러분 3학년 교실에 여러분들 교실에 학생이 최대로 있을 수 있는 학생 수가 30명이다. 한번 생각해봐. 30명이다. 근데 우리 반은 25명이 있는 거야, 정원이. 30명 중에 25명이 있었어. 그럼 난 몇 퍼센트 우리 반에 있는 거냐? 이렇게 물어보는 거랑 비슷한 겁니다. 자, 공기 중에 현재 기온에서 수증기량이 포함시킬 수 있는 최대의 수증기량, 즉 포화 수증기량이 얼마인데 그 중에서 현재 공기에 이제 실제로 들어있는 양은 얼마다. 전체 포화량 중에 실제 수증기량은 얼마다. 만약에 전체 포화 수증기량이 20인데 실제 수증기량도 20이다. 그럼 약분하면 1이니까 100%가 되는 거야. 그럴 때는 퍼센트 농도는 100분율이니까 100을 곱하잖아. 근데 현재 가지고 있는 양이 20인, 최대로 가질 수 있는 양이 20인데 현재 19 있다. 그럼 95%가 되는 거야.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죠. 이건 약분하는 내용이고 이건 약속이다. 약속. 그 약속이니까 현재 기온을 딱 주어지면 최대로 가질 수 있는 양이 이만큼이다. 분모에 집어넣는 거야. 근데 현재 기온에서 실제로 가지고 있는 양은 이만큼이다. 최대로 넣을 수 있는 가상의 수증기 최대량이 분모고 실제 가지고 있는 양이 분자로 한 것을 우리가 상대 습도라고 한다. 기억을 해둬야 되겠죠. 요건 약속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이 약속을 토대로 삼아서 상대 습도에 관한 이야기를 토대로 삼아서 계산 문제들도 우리가 해결할 수가 있습니다. 먼저 그거보다는 상대 습도가 높을수록 공기 중에 포함되어 있는 수증기량이 포화 수증기량이 가까워졌다. 이게 뭐냐면 최대로 머금을 수 있는 양이 얼마 있는데 거기에 가깝게 다 머금고 있다. 그럼 상대 습도가 높은 거예요. 그래서 증발이 잘 안 일어나 그때는. 따라서 기온이 높더라도 만약에 상대 습도가 낮은 날이냐 높은 날이냐 이거 잘 보세요. 기온이 높더라도 상대 습도가 높은 날에는 빨래에 있는 이 물 분자들이 나갈 공간이 없다니까? 그러면 잘 마르지 않겠죠. 그런 얘기야. 상대 습도는 날씨에 따라 달라지고 하루 동안에도 달라진다.
다르게 나타나. 맑은 날에는 온종일 대기 중에 포함된 수증기량이 거의 변화가 없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아침이든 점심이든 저녁이든 맑은 날에는 이 공기 중에 1kg이 가지고 있는 수증기량은 일정해져요. 거의 일정해. 변화가 없어요. 그럼 이슬점 또한 거의 일정하다. 수증기량만큼 가지고 있는 게 이슬점이니까. 자, 이런 날에는 상대 습도와 기온의 변화 경향이 대체로 반대로 나타난다. 즉 기온이 낮으면 포화 수증기량이 줄어들어서 상대 습도도 높고 기온이 높으면 포화 수증기량이 늘어나므로 상대 습도가 낮다. 요거 해석을 한번 해봅시다. 뭔 말인지 못 알아듣는 친구가 있어요. 여기서 자, 그래프를 볼게요. 자, 기온이 이렇게 돼. 하루 동안에 보면 낮에 12시에서 2시 사이 높아. 아침에는 기온이 낮아. 그죠? 그러면 상대 습도는 반대야. 왜냐하면 이슬점이라고 하는 요거 있잖아요. 요거. 이게 이 하루 이 공간에 있는 자 1kg에 들어있는 수증기량이야 이게. 1kg의 공기 속에 수증기량 이게 실제 가지고 있는 수증기 실제 수증기량 얘는 변하지 않아. 아침에 있던 양만큼 점심 때 저녁 때 다 있는 거야. 이렇게 일정해요 거의. 근데 문제가 뭐냐면 하루 동안에 기온의 온도가 변하잖아. 아침에는 차갑고 오후에는 따뜻하잖아. 덥잖아 오히려. 그러면 이게 기온이 낮다가 높아지잖아 이렇게. 근데 우리가 배운 게 있어 앞에서. 기온이 높아지면 분자운동이 활발해서 그 안에 머금을 수 있는 포화 수증기량이 커진다고 그랬죠. 그럼 기온이 높다는 얘기는 분모가 점점 커지는 거야. 현재 기온이 높으면 포화 수증기량이 증가한다고 그랬으니까 분모가 커지는 거야. 여러분 어떤 녀석이 실제 수증기량 이게 뭐냐면 실제 수증기량은 변화가 없어. 얘는 봐봐. 실제 수증기량의 변화는 거의 미미해. 거의 변화가 없다고. 변화가 없는데 현재 기온의 포화 수증기량 자 뭐냐면 온도가 높아지면 이게 이 값은 커지는 거야. 분모가 커져. 분자는 일정한데 위에는 일정한데 분모가 점점 커져. 얘가 커지고 얘는 일정해. 그럼 이 값은 어떻게 돼? 줄어들어야 되겠지. 감소해야 되겠지. 그렇지? 이게 바로 상대 습도가 줄어든다 이 뜻이야. 이게 상대 습도니까. 상대 습도가 줄어들어. 기온이 올라가면 상대 습도가 줄어들어. 왜? 공기 중에 실제 1kg 속에 들어있는 이 실제 수증기량은 변화가 거의 없기 때문에 그래요. 요 문제 요 정의에서 분자와 분모가 있는데 분자는 하루 동안에 일정해. 거의 일정하다. 분모는 커졌다가 작아져. 이렇게 커진 때가 언제나 낮이죠. 낮에 현재 기온에서 포화 수증기 증가하죠. 그럴 때는 상대 습도가 낮에는 온도가 높을 때는 상대 습도가 낮아지는 거야. 분모가 커지니까 전체 값은 줄어들잖아. 상대 습도가 낮아져. 상대 습도가 높아질 때가 언제냐면 아침 뜨기 직전 이런 때는 기온이 낮은 반면에 어떻게 돼요? 상대 습도가 높죠. 요걸 잘 보시면 이해가 되리라고 봅니다. 자, 여러분들 것으로 정리해 놓으시고 계속해서 반복해 줘야 됩니다. 자, 날씨 변화에 관한 얘기를 했으니까 요거까지도 선생님하고 같이 가보도록 하자. 지금 무슨 얘기냐면 1kg의 공기가 최대로 포함할 수 있는 수증기 양 그램수로 나타낸 거 이걸 포화 수증기량이라고 그랬지. 포화되지 않는 공기 온도를 낮추면 수증기가 물방울로 응결하기 시작하는데 이때의 온도, 물방울로 응결하는 온도를 이슬점이라고 그래요. 온도. 자, 마지막 세 번째 창의적 사고력에 관한 문제가 나왔어. 문과 창문을 모두 닫았어. 난방기를 켜. 건조하다고 느낀다. 왜 그러느냐? 자, 이렇게 난방기를 여기다 난방을 틀었어요. 여기 실내에서. 그럼 온도가 올라가. 그럼 온도가 올라가면 즉 무슨 얘기냐면 포화 수증기량이 올라가요. 온도가 올라간다는 얘기는 분자 운동이 활발해지면서 1kg의 공기가 머금을 수 있는 포화 수증기량이 증가해. 즉 분자가 증가하는 게 아니라 분모가 증가해. 포화 수증기량. 이거는 뭐죠? 1kg 공기에 들어있는 포화 수증기량. 이게 증가해. 근데 실제 수증기량은 어때? 실제 난방을 켜든 온도가 올라가든 실제 수증기량은 변화가 없지. 그럼 실제 수증기량인 분자가 일정하고
분모는 점점 커져. 얘는 점점 커져. 어떤 놈이 자꾸 점점 커져 이렇게. 근데 분자는 일정해. 요만큼이야. 이만큼은 변함없고 얘는 분모는 자꾸 커져 이렇게. 그럼 분모가 전체 자꾸 커지면 이걸 나눠봤자 그 값은 점점 줄어들겠죠. 작아지겠죠. 그래서 상대습도 얘가 이 값이 여기서 곱하기 100만 하면 상대습도인데 상대습도는 점점 감소한다. 이렇게 가야 되겠죠. 온도가 높아지면. 그 이야기를 써놔야 정상이야. 써놨는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여기서는 어떻게 정리를 해놨을까 볼게요. 자, 문과 창문을 모두 닫은 상태에서 방 안에 새로 공급된 수증기가 없죠? 일정하다는 얘기야. 즉 수증기가 일정하다 이런 얘기야. 자, 기온이 상승하면 포화할 수 있는 수증기량은 증가해. 즉 분모가 증가해. 근데 공기 중에 수증기량은 변화가 없으므로 상대 습도는 당연히 낮아지게 돼요. 그리고 건조하게 돼요. 자, 해서 여기까지 지금 선생님이 다 정리를 한번 더 해봤습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요거 이 포화 수증기량 곡선은 정말로 평가에 많이 나옵니다. 왜냐하면 수학적 그래프의 의미도 있겠지만 여러분들이 개념을 이해하고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한 그래프 해석 능력을 묻고 있어요. 중요한 포커스입니다. 꼭 기억해 두시고 여러분들 실력을 향상시켜 놓아 주시기 바라요. 계속 반복 학습하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